새벽 2시 준호는 삽소리에 잠을 깼다. 창밖을 내다보니 70 넘은 아버지가 뒷마당에서 땅을 파고 있었다. 치매 환자가 삽을 들고 있다는 건 위험했다. 준호는 급히 옷을 걸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아버지, 뭐 하세요? 죽여야 해. 증거를 묻어야 해. 아버지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가 삽을 빼앗으려 하자 아버지가 그의 손목을 꽉 잡았다. 78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악력이었다. 준호야, 넌 경찰이지? 나쁜 놈들 잡는 사람이지? 35의 준호는 7년째 경찰로 근무하고 있었다. 준호는 아버지가 43세야 비로소 얻은 귀한 막내였다. 세 딸만 있던 집안에 대를 이을 막내로 태어난 아주 귀한 아이. 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의 눈빛이 갑자기 흐려졌다. 방금 전까지의 절박함이 사라지고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여기가 어디지? 준호야, 왜 밖에 나와 있어? 또 시작됐다.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증상. 다음 날 오전,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다. 큰 누나 미영부터였다. 준호야, 아버지가 어젯밤에 또 그러셨대. 동네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새벽까지 마당에서 삽질하셨다고. 이제 정말 위험해. 곧이어 둘째 누나 미선이 말했다. 준호야, 이제 정말 한계야. 아버지를 전문 병원에 모셔야 해. 누나들, 아버지가 가끔 이상한 말씀 하시잖아요. 죽여야 해 이런 거 말고. 다른 건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미영이 말을 이었다. 글쎄, 가끔 누군가 이름 부르시긴 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서. 혹시 어떤 이름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김모식이었던 것 같은데. 아, 맞다. 수연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준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김수현. 10년 전 이 마을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의 이름이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그날 오후 준호는 경찰서 자료실로 향했다. 오래된 파일 상자를 뒤져 김수현 양 실종 사건 파일을 찾아냈다. 사건 개요를 읽어보니 마지막 목격 장소가 준호네 마을 뒷산 입구였다. 유령 용의자는 교사 이정훈이었으나 알리바이가 확인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아버지가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단순히 동네 일이라 기억하고 계시는 걸까? 파일을 정리하려던 순간 한 장의 증거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실종 당일 수연이가 착용하고 있던 물품들. 분홍색 책가방, 보라색 안경, 노란색 머리핀. 그날 밤 준호는 일부러 잠들지 않고 아버지를 지켜봤다. 새벽 1시가 되자 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이번엔 삽 없이. 준호가 조심스럽게 뒤따라가니 아버지는 뒷산의 오래된 느티나무 앞에 서 있었다.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무언가 중얼거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누구한테 사과하는 거지? 준호가 더 가까이 다가가려던 순간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준호야, 왜 여기 있어?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여기 와야 할 것 같아서. 아버지는 다시 느티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듯 달빛 아래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준호야, 나쁜 일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말을 할 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정말 뭔가를 알고 계시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결심했다. 내일 다시 느티나무 아래를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아버지의 행동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찾게 될지, 그리고 그 발견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는 그날 밤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아버지가 그토록 불안에 떨던 이유가 단순한 치매 증상만은 아니라는 것. 준호는 내일 모든 걸 확인해 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뒷산은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마치 오래된 비밀이 곧 드러날 것임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산길, 느티나무 아래 아버지가 어젯밤 가리켰던 바로 그 자리. 푹, 푹, 푹. 삽이 흙을 파헤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뜨렸습니다. 준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정말 뭔가 나올까? 10cm, 20cm. 흙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30cm 지점에서 삽끝이 뭔가 부드러운 것에 닿았다. 덜컥? 준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헤치자 검은 비닐봉지가 드러났다. 이게 뭐지? 비닐봉지를 열자 분홍색 천이 보였다. 더 파헤치자 전체 모습이 드러났다. 낡은 분홍색 책가방. 준호의 손이 떨렸다. 책가방 한쪽 모서리에는 진한 갈색 얼룩이 선명했다. 오래된 핏자국이었다. 이건 설마. 지퍼를 열자 물에 젖어 흐릿해진 이름표가 나왔습니다. 김수현. 그 순간 준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10년 전 실종된 그 아이의 가방이 정말로 여기 있었던 것이다. 책가방 안에서 또 다른 물건이 나왔습니다. 공책, 연필, 그리고 낡았지만 물에 젖어번진 쪽지가 하나 더 있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선명한 글씨가 보였다. 수연아, 선생님과 약속 기억하지? 하교하고 뒷산 입구에서 만나자. 이정훈 선생님. 날짜는 김수연이 실종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더 파자 보라색 안경이 나왔다. 한쪽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 있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이정훈이 범인이 맞아.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구나. 준호가 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있었다. 평소와 달리 아버지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책가방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 가방이야. 아버지가 묻으신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숨겼다. 너희들을 지키려고. 뭐라고요? 그날 10년 전 그날. 아버지가 느티나무 줄기에 손을 짚고 말을 이었습니다. 산나무를 캐러 왔다가 그 놈을 봤어. 누구요? 이정훈 선생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더 떨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더라. 손에는 피가 묻어 있고 이 가방을 들고 있었어. 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선생님한테 물어봤지.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말하더라.
수연이가 떨어뜨린 거라 가져다 주려고요. 그런데 그놈 눈빛이 날 잡아먹을 것 같았어. 그러고는 내 팔을 꽉 잡더니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아저씨도 가족이 있잖아요. 딸 셋의 늦둥이 아들. 모두 소중하시죠? 미친놈처럼 웃으면서 말하는 거야. 그리곤 한동안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그날을 기억하듯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가방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를 꺼내는 걸 보고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 휘발유요? 아이의 마지막 흔적까지 없애려 한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달려가서 그놈을 밀치고 가방을 낚아챘어. 그리고 도망쳤지. 준호는 숨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놈이 날 쫓아오는데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진 놈이 산길에 밟지 못해서 나를 따라올 수 없었나 봐. 더는 쫓아오지 못하더라. 아버지의 목소리에 당시의 긴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요. 나는 바로 경찰서로 직접 갔어. 이걸 신고하려고. 아버지가 멈칫했다. 그런데 그곳엔 이미 그놈이 있었어. 준호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정훈이요? 응, 경찰관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웃고 있더라.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야. 아, 최 아저씨. 어쩐 일로 경찰서에? 아버지가 몸서리를 쳤다. 그러곤 경찰들 뒤에서 날 뚫어져라 보면서 목에 손을 긋더구나. 그래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가방은 집에 가져갈 수도, 경찰서에 맡길 수도 없었거든.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래서 여기 깊숙이 묻었어.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다. 그때부터 그놈이 우리 집을 감시하기 시작했어. 그때 무서운 생각이 들더구나. 내가 없는 틈에 우리 애들이 수현이처럼 되면 어쩌지? 너무 무서웠단다. 그 말을 하며 아버지는 한참을 손을 떨고 계셨다. 10년 전의 공포가 지금도 생생한 듯 했다. 당시 너는 서울에 공부하러 가 있었으니 몰랐을 거야. 이미 그놈이 내 누나들한테도 접근해 있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아버지가 이런 짐을 혼자 지고 살아왔단 말인가. 준호는 가슴이 답답했다. 경찰로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들로서는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매일 밤 그 아이가 꿈에 나와서 아저씨, 왜 모른 척하냐고 묻고 또 물었어.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 준호는 책가방과 안경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경찰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났다. 아버지, 이정훈 선생이 지금도 여기 살아요. 이정훈이 누구지? 아버지의 기억이 다시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왜 여기 있지? 준호야, 지금 몇 시야? 또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잡을게요. 약속드릴게요. 그 아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게. 그 말에 아버지의 혼란스러웠던 눈빛이 잠깐 맑아졌다. 고맙구나. 준호야, 고마워. 새벽 안개 사이로 떠오르는 해가 느티나무를 비추고 있었다. 1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놈을 찾아내야 한다. 아버지가 짊어진 이 무거운 짐을. 이제 내가 끝낼 때다. 준호는 밤을 꼬박 새웠다. 낡은 책가방과 부러진 안경을 식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아버지는 이미 지쳐 잠들어 있었고 남은 것은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큰 누나 미영은 못마땅한 듯 뚫어져라 증거물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용이야? 둘째 미선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그 선생님이 그랬다고? 아빠 말을 믿어. 준호야 아빠는 조금 아프신 거 알잖아. 불안은 셋째 미정에게로 번졌다. 맞아. 온 동네가 아빠가 치매이신 거 다 아는데 누가 우리 얘길 믿어주겠어. 괜히 불안하게 살기 싫어. 준호는 대답 대신 증거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책가방의 핏자국, 부러진 안경다리, 담임이 남긴 쪽지. 어느 것 하나 우연일 수 없었다. 아버지가 10년간 고통받으신 이유가 여기 있는데 준호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야. 누나, 조카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일이잖아. 둘째 미선의 걱정이 두려움으로 번져갔다. 그래도 위험해. 우리 주변에서 아직 감시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 사람이 근처에 있을 텐데. 이 선생님 좋은 분이신데 말도 안 돼. 진실이라고 해도 나는 무서워. 셋째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큰 누나 미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한참을 생각하던 그녀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혹시 그래서 그랬나? 그 얌전한 호돌이가 이 선생만 보면 짖었어. 그래서 집안엔 한 번도 못 들어오셨거든. 호돌이는 준호네 마당에서 풀어서 키우는 강아지였다. 평소 동네 사람들한테도 잘 안 짖던 아인데 이상하게 이 선생만 보면 물을 듯이 짖었다. 나는 아버지 말 믿어. 그러니까 준호 말대로 하자. 우리 아버지가 치매셔도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잖아, 얘들아. 둘째와 셋째가 놀라서 언니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협박 받으셨다잖아. 10년 동안 혼자서 그 무게를 견뎌오셨는데 범인을 잡아서 하루빨리 편하게 해드려야지. 큰 누나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미선과 미정이 입을 다물었다. 준호야, 우리는 말 새어나가지 않게 할게. 대신 넌 꼭 잡아야 해. 큰 누나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응, 누나. 믿어줘서 고마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의 둘째 미선이 말했다. 그래도 정말 조심해야 해. 셋째 미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경찰 기록 속 잊힌 사건 파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버지가 혼자 짊어진 짐,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이어받아야 할 숙명. 1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렸다. 새벽 2시, 잠이 안 와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을 때였다. 문 밖에서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강아지 호돌이가 짖기 시작했다. 준호가 평소 온순한 호돌이가 이렇게 요란하게 짖는 것을 본 건 처음이었다. 현관문 손잡이가 살며시 돌아갔다. 준호는 급히 뛰쳐나갔습니다. 누군가가 이 밤에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담 너머로 사라지는 그림자를 희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범인은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파고들고 있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걸음처럼 들렸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누나들이 잠든 방에서 나는 고른 숨소리.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과거가 아니다. 지체할수록 우리 가족이 위험하다. 준호는 주먹을 굳게 쥐었다. 아버지가 지켜온 우리 가족을 이제는 자신이 지켜내야 할 때였습니다. 새벽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길고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경찰망으로 이정훈의 집을 수소문했지만 그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가 더 멀리 도망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왔다. 수연이의 피가 맞았고 당시 담임도 아니었던 이정훈의 지문이 증거물에 모두 남아 있었다. 준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증거물로 동료들을 설득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경찰서의 오래된 형광등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준호야, 이건 위험한 도박이야. 선배 형사 박 경감이 고개를 저었다. 위치 파악도 안 되고 실패하면 내 가족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놓쳐요. 그리고 언제까지고 두려움 속에 살겠죠.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니 수연이,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끝내야 해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제는 자신이 끝내야 할 때였다. 회의실 안 경찰들의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됐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작전이 뭔데? 또 다른 동료가 물었다. 준호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범인이 아직 증거를 되찾으려 할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덮고자 산에 다시 묻어둘 겁니다. 책가방과 안경을 다시 느티나무 아래 묻는 척 흔적을 남겨두겠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는 소문을 마을에 퍼뜨릴 겁니다. 함정이군. 박 경감이 말했다. 현장에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 경감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심해. 안 나타날 수도 있고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끝날 수 있어. 새벽 3시. 숲은 어둠과 안개에 완전히 잠겨 있었다. 경찰들은 장비를 나무 뒤에 숨기고 매복했다. 준호의 손바닥은 차가운 밤 공기에도 불구하고 땀으로 흥건했다.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들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귀를 기울여 보니 자신의 숨소리조차 거칠게 들렸다. 한순간도 눈을 깜빡이지 못할 만큼 긴장됐다.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못 잡을 것 같았다.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리신 순간이었다. 시간이 지나갔다. 1시간, 2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혹시 오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이 지날수록 점점 초조해지면서 계획이 틀렸나 싶기도 했다. 그때였다. 바람 사이로 삽이 흙을 파헤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저벅저벅 발걸음 소리도 들렸다. 드디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자 하나가 느티나무 아래에서 땅을 파고 있었다. 검은 비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다. 지금이다. 준호가 신호를 보냈다. 경찰들이 일제히 뛰쳐나왔다. 손전등이 환하게 그림자를 비췄다. 그러나 붙잡힌 것은 낯선 학생 차림의 청년이었다. 이상했다. 이정훈이 아니었다. 넌 뭐야? 준호가 소리쳤다. 여기 가방 가져오면 돈 준다고 해서 온 거예요. 청년이 떨며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함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범인이 노린 건 증거가 아니었다. 아차, 집이 위험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가 셋째 누나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호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집에서는 띵동 초인종이 울렸다. 준호가 벌써 왔나? 셋째가 중얼거렸다. 띵동, 띵동. 아니, 평소 같으면 열고 들어오는데 그녀가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아버지였다. 웬일인지 아버지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맑았다. 아버지는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보냈다. 그리고 귀를 문 쪽으로 기울였다. 문 밖이 너무 조용했다. 불길한 정적이었다. 갑자기 밖에서는 문을 발로 차며 부수려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호가 아니었다. 훨씬 더 거칠고 위협적이었다. 아버지는 셋째의 손을 붙잡고 안방으로 급히 데려갔다. 아빠, 무서워요. 셋째가 속삭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옷장을 열어 그녀를 밀어 넣었다. 가만히 있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마라. 절대로. 아버지 목소리가 이렇게 단호한 건 오랜만이었다. 셋째가 옷장 문틈 사이로 본 아버지의 얼굴에는 눈물과 동시에 희미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아버지는 이제라도 자신이 끝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먼저 간 아내에게 다짐했던 순간이 스쳤습니다. 여보, 내가 이 가정을 지키겠소. 내가 아이들 잘 챙길 테니 편히 눈 감으시오. 하지만 10년 전 협박 앞에서 무너졌다. 평생을 불안과 절망, 수연이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살아왔다. 쨍그랑 거실 창문이 산산조각 나며 누군가 뛰어들었다. 셋째는 옷장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창문 깨지는 소리,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어디 계신지 궁금했다. 잠시 뒤 격렬한 몸싸움 소리가 들렸다. 으앗, 잡히면 다 죽여버릴 거야. 아버지가 싸우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옷장 안의 셋째는 온몸이 떨렸다. 나가서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이었다. 와라라. 강아지 호돌이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침입자의 다리를 물었다. 아, 개새끼가. 괴성을 지르며 비틀거린 침입자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몇 분 지났을까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때 경찰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준호가 선두였다. 이정훈,
꼼짝 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준호가 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깨진 창문, 모든 물건이 어질러진 거실, 바닥의 핏자국, 그리고 텅 빈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집안을 둘러보던 준호는 안방 옷장 속에서 셋째를 찾았다. 셋째는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채 주변을 둘러봤다. 아버지, 아버지는? 하지만 아버지, 이정우는 집안에 없었고 안방은 주인 없는 물건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단지 깨진 창가 근처에 아버지의 낡은 슬리퍼 한 짝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버지, 셋째가 울부짖었다. 아버지가 어디 가신 건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을 구해주고 어디로 가신 건지. 준호도 급히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핏자국을 따라가니 마당 한쪽에서 발견된 것이 마지막 흔적이었다.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다. 그 방향은 뒷산 쪽이었다. 준호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날 밤 온 동네와 뒷산을 다 뒤졌다. 하지만 더 이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온 마을을 뒤지고 수색대까지 나섰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집안 분위기는 처참했다. 첫째와 둘째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말을 하지 않았다. 셋째는 하루 종일 아버지 방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는 소주병을 들고 마당에 앉아 있었다. 밥도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술로만 버텨왔다. 자신만만했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원망스러웠다. 내가 경찰이라 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가방을 묻어뒀으면 아버지는 괜찮으셨을 텐데. 자신이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다. 준호는 공허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환영만 쫓고 있었다. 그렇게 자신을 갉아먹고 있을 때였다. 밖에서 호돌이가 짖는 소리가 들렸다. 환청인가 싶었다. 호돌이는 아버지가 없어진 날 밤 함께 없어졌는데. 띠로로롱. 문 비밀번호가 틀려서 나는 소리였다. 뭐야, 누구야? 준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 쪽으로 갔다. 문을 열자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다. 아버지가 돌아오신 것이었다. 준호는 아버지를 꽉 껴안고 오열했다. 아버지, 아버지 이거 꿈 아니죠? 눈물을 닦고 다시 보아도 아버지였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어디 계셨어요? 맨발의 아버지는 그저 웃고 계셨다. 일단 아버지를 안으로 모시고 누나들을 불렀다. 온 가족이 모여 아버지를 둘러쌌다. 아버지, 정말 무사히 돌아오셨네요. 첫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둘째가 아버지의 손을 살펴보며 물었다. 셋째는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치매 증상을 보이고 계셨다. 어디 계셨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셨다. 산에서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온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오히려 며칠 전보다 더 평온해 보이셨다. 그때 박경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준호야, 이정훈 상태 어떻게 되었는지 아나? 아니요, 무슨 일이에요? 산에서 발견됐는데 이놈 상태가 말이 아니야. 정신을 횡설수설하고 있고 온몸이 개한테 물어뜯긴 것처럼 상처투성이야. 준호는 호돌이를 바라봤다.
호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계속 중얼거리는 게 늑대가 나타났다. 산신령이 벌을 내렸다. 이런 소리만 해. 일단 조사해야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아버지가 준호를 바라보고 계셨다. 순간 눈빛이 또렷해졌다. 준호야, 이제 그 아이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 말씀을 들으니 모든 것이 이해됐다. 아버지는 어디선가 이정훈과 마지막 대결을 하셨던 것 같았다. 그리고 호돌이와 함께 그를 응징하고 돌아오셨던 것이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다. 수연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 이후 이정우는 증거가 인정되었고 그의 집을 수색 중 2명의 아이가 더 희생되었단 게 밝혀졌다. 이정우는 감옥에서 남은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정신은 온전치 않았다. 며칠 후 수연이의 장례식이 다시 치러졌다. 1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후의 일이었다. 아버지는 수연이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서 계셨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수연아, 아저씨가 늦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라며 말하고 계신 것 같았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아버지가 10년간 짊어지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뒷산의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자유를 얻은 것처럼. 호돌이는 앞서 걸어가며 때때로 뒤돌아보았다. 모든 것이 잘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식탁에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여전히 치매를 앓고 계셨지만 더 이상 죽여야 해라고 중얼거리지 않으셨다. 대신 가끔씩 고마워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준호는 그 말이 수연이에게 하는 말인지 가족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가족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수연이도 편안히 쉬고 있을 것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뒷산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오래 묻어둬도 사라지지 않는다. 용기 내어 드러낼 때 비로소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의 삶은 비로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아버지와 가족을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